스가 내각은 지난 12월 8일 임시 강요회의에서 올해 세 번째 경제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지출은 40조 엔으로 4월, 5월에 이어 또다시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C19 감염증 확산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감안할 때 이번 경제대책은 목적을 일탈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제기됐던 과거의 대책 이상으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긴급성이 높아야 할 C19 감염증 위기 관련 재정 지출이 제3차 보정 예산에서 약 14.8% 정도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비용은 이번 경제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경제구조 전환 18조 4천억 원의 3분의 1 이하로 크게 뒤떨어집니다. 게다가 올해 두 차례의 추경 예산에서 모두 11조 5천억 엔을 계상한 예비비가 아직 7조 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당장 C19 감염증 대책을 실시해도 1조 1천억 엔 정도의 여유가 있었을 텐데 감염증 대책이라며 다시 재정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스가 내각은 사실상 국민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정부 스스로가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의 배경과 폐해를 살펴보겠습니다. C19 감염증 위기로 인한 경제 대책의 필요성 때문에 거액의 정부 지출로 맞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은 10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C19 감염증 대책의 결과로 GDP 대비 선진국의 정부 부채가 2020년은 126%로 지난해보다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933년 대공황 때의 80%, 2009년 리먼쇼크 직후의 89%,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124%를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각국의 재정 건전성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재정이 위태로워질 위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면한 경제의 바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로 국채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재정의 팽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운영은 지금까지 세계적인 자금 부족 상태를 낳고 리먼쇼크 때와 같은 자본시장의 큰 혼란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봤을 때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IMF에 따르면 유로존의 2020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전년보다 17% 상승하지만 101%로, 미국 역시 22% 상승하지만 131%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빚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의 GDP 대비 채무 잔액은 2019년 238%에서 2020년에 266%로 상승했으며 2021년에는 이 수준보다 더 높이 고공행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하나 일본에 있어서 심각한 것은 세수입의 침체입니다. 최근 전망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올해 예산 세수입은 당초 전망보다 8조 엔 줄어든 55조 엔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2020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이 사상 최대인 약 112조 엔에 이르게 됐습니다. C19 감염증으로 세수입도 대폭 감소할 것이 확실하고 거액의 경제 대책을 충당할 재원은 빚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위기감은 더해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진 재정 건전성 목표의 재검토에도 손을 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 재무성 내에서도 신규 국채 발행액이 112조 엔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엄청난 숫자다라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급격한 부채 의존 심화로 재정 건전화 지표인 기초 재정 수지는 2020년 적자액이 90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흑자화 목표는 2025년도였지만 사실상 달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8일 각이 결정한 2021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에서 예년에 담고 있던 흑자화 목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여야당의 압력은 강해지고 재정 건전화의 논의는 보류되고 있어서 일본 재무부에서는 최근 야당도 재정 규율을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차 불어난 정부 채무를 갚기 위해 일본 정부는 성장 전략을 강구해 세금의 자연 증수를 꾀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가 계속되어 현 세대가 감소하므로 가혹한 대증세 시대가 도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 내각은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철학 없는 제3차 경제 대책의 책정을 서둘렀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스가 정권이 여전히 C19 감염증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제 대책은 예상 규모가 클수록 선거 때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자민당의 전통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나가다 전문가는 2021년 9월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도래하는 것과 같은 해 10월 중요한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경제 대책의 규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선거가 있을 때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출신이었던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총리는 파벌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자민당의 총선 전략을 고려하더라도 열림여당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민당에서는 당초 제3차 경제 대책의 규모로서 10조에서 15조엔 정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각부가 11월 27일에 2020년 7월부터 9월 분기 동안 연환산으로 34조엔의 수요 부족이 있었다는 추정을 공표하고 나서는 제3차 대책의 규모를 34조엔보다 크게 하라는 대합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열림여당인 공명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령자의 의료비 20% 부담 범위 창설의 보류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스가 총리의 의향으로 예정대로 내후년 가을부터 단기적으로 실시키로 했기 때문에 공명당 지지자를 대상으로도 선심을 쓸 수 있는 규모로 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르면 내년 6월 해산 총선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와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가 정권의 이러한 판단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국채 운영 성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블룸버그 일본어판에 따르면 2020년 일본 국채의 운용 성적은 세계 소버린 채권 시장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바클레이즈의 소버린 채권 운용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에 의하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45개국이 모두 플러스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채만 17년 만에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일본 정부가 기록적인 국채 대량 발행을 단행함에 따라 4월 이후 만기가 30년 이상인 초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이율이 상승하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눈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과 함께 해외 언론들이 일본발 위험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국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